네, 반갑습니다. 교양 글쓰기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추석은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그 추석 당일날, 강의를 올렸어. 아마 뭐 연휴 보내느라고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의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다들, 네,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부러 그래도 여러분들 배려해서 과제를 많이 내진 않았고요. 대신 그 올려놓은 거 쭉 보면 됩니다. 보고 기간에 그냥 뭐 읽었다 정도로 그냥 제출 기간 내에 그냥 뭡니까? 그러니까 등록만 하세요. 혹시 나중에 등록 안 하고 카운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제 가서 따로 뭐 안 해도 잘 봤다는 정도로 글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쨌든, 자, 오늘 수업할 것은 글쓰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편의 글을 완성해 가는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독자 분석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그죠? 글쓰기도 역시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죠. 말하기가 어떤 식으로든 청자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역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기를 써도 그렇죠. 일기를 써도 은연중에 독자가 설정이 됩니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망상을 하거나 공상을 하는 것과 달리 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형태들이 남으니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모든 사람이 청자 참 독자 모든 사람이 청자인 말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독자인 글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잘못 써놨네요, 그죠? 자, 어쨌든 어떤 글이든 그죠? 특정한 형태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그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을 청자로 해서 작성되고 발표되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독자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독자를 중심에 두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글 쓰기 전에 독자에 대한 분석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차례대로 쭉 볼 텐데요. 실제로 글쓰기를 해보면 이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이 순서는 선적으로 아주 뭐 한 줄로 이렇게 라인으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글쓰기를 실제로 해보면 막 뒤섞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류적이다 그러는데 뭐 여기 갔다가 또 다시 뒤로 돌아가고요. 독자를 분석하다 보니까 주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주제를 바꾸고 또 주제를 가지고 개요를 막 작성하다 보니까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독자를 좀 달리 설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차피 근데 글쓰기에서는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독자에 대한 분석은 우리 책에서는 일단은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거 못합니다. 아우 이러지. 밑에 미안합니다. 자, 자료는 고쳐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첫째는 독자의 지식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 수준을 고려해라. 그래서 필자가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상되는 독자들이 얼마나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 교육 정도, 관심 분야 등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독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 독자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내용을 전달하여 사용하여 그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쓰려고 하는데 그 분야의 독자가 완전히 내보다 더 전문가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보충 설명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와 달리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주변 정황들, 이런 데 대해서 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독자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수용 태도입니다. 쓰려고 하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독자가 어떤 태도나 느낌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내상에 대해서 다 다른 태도와 입장을 가지죠. 그래서 특정 종교인에게 타 종교의 교리를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죠? 이 독자의 감정이나 태도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글의 어떤 수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독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령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호소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비유적이거나 애둘러 표현할 것인지 등의 서술 전략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독자 수용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의 선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으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독자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독자의 지식이나 태도와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태도는 어떤 식으로 해도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적게 하거나, 혹은 태도도 좀 내가 거기에 맞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요구는 바꾸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 말고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집단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글쓴이가 어떤 형태로 바꿔라 라고 하거나 개선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더 많아요.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훨씬 더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를테면 자, 연애 편지를 씁니다. 이성에 대해서, 농성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면 알수록 그 상대를 감동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뭐 MT나 놀러 갔다가 복숭아 말고 딴 거 챙겨주죠. 그래서 복숭아 먹지 마, 알러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딴 거 주면 이 친구가 내게 대해서 별걸 다 알고 있네, 이렇게 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처럼 독자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글쓰기 전략과 의도는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 말고도 어때요?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은 나왔죠 아까. 그 다음에 경제력, 종교, 문화적 차이 등 이 많은 여러가지 배경들을 좀 고려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가령 뭐 종교나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누굽니까? 샘 오칠이, 그 친구가 고등학생들이 블랙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저거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그 샘 오칠이가 외국이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됐죠, 오히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의 오랜 역사, 인종차별을 겪어온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누군가가 외국인이 조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식민지 36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적대적인 형태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가령 잘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곳에서 태동을 했지만 굉장히 반대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럴 경우 종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든가 뭐 어떤 가려서 들으라든지라고 하는 사전에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으면
독자는 반감을 생기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까지 심하게는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로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그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들의 뭐 싫어하거나 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 표현들은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파악하면은 이제 글의 종류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고요. 구성, 그 다음에 표현, 뭐 가령 여러분이 할머니한테 뭐 추석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표현하는 다르죠.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 어조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과 동시에 기대 지평도 고려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셋째하고 약간 유사한 지점들이 있는데 독자의 기대를 고려하게 되면은 글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처음에 내가 쓰려고 했던 글의 어떤 주제와 어조 혹은 방향이 있는데 독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예상 독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이런 글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 같다. 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먹는 게 있는데요. 글쓰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작자가 아닙니다. 독자입니다, 독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자는 이 독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 최대한 통신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뭐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자기소개서 쓰기, 뭐 취업할 때 이럴 때입니다. 연애 편지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그 상대가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쓰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독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배려는 글쓰기 효과 전반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주제 설정입니다. 자, 영상은 좀 끌게요. 자, 글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중심 생각입니다. 뭔가 쓰고 싶다, 이걸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글쓴이로 하여금 뭔가를 쓰고 싶도록 그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던 거. 내가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추석 때 봤던 텅 빈 뭡니까 텅 빈 공동 묘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공원 묘지나 이런 데 대해서 쓸 수 있죠. 했을 때 그 쓰려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동시에 글을 왜 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이기도 일정 부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쓰려고 할 때, 그죠?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글을 쓰도록 하게 되면 내가 뭘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표현도 굉장히 거칠고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혹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설정의 첫 번째 조건은 글을 쓰는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뭐 우리 교재 50조 밑에 50조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막연히 유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글 속에 학업 내용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자세히 언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확답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물음 있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가?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가? 내가 유학지에서 공부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인가? 나는 그 분야를 공부한 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자질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가?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스스로가 뭘 쓸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학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의식에 따라서 지원 목적, 뭐 학업 과정, 그다음에 과거의 경력이나 목표, 자질과 재능 등등을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의 조건을 보면요. 자, 일단 구체적이고 뚜렷해라.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뭘 쓰려고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글로 옮겨 놓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주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우리 교재에서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5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화제. 대화의 주제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거리로 다분히 관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화제 대화거리죠, 그죠? 대화거리.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환경화 오염이 일어났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북극곰이 다 죽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중립적이고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감하면서 언급할 수는 있지만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이나 그냥 상황인 거죠. 그냥 그래서 자,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제문을 적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서술에 대해서 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걸 왜 쓰려고 하죠?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의도했어? 환경 오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 글감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자체로는. 자, 그 다음에 요게 여러 사람들이 토론할 이야기거리로 이끌어오면 이제 갈등 요소를 내포하는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죠.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오염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각자가 이 자기가 받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이제 입장들이 나뉘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논제에 대해서 다시 개인의 문제의식을 부과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환경오염은 어떤 상황이며 우리는 무슨 피해를 입고 있는가 라고 해서 이게 문제 아니냐 라고 해서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개인 의도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이제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오염 피해를 우리가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 하면 주제로 근접해 들어오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주제는 아니고요. 그 주제에 근접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명쾌하게 이제 하나의 주제로 확정시키는 게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에 라고 여기서 물었는데 여기에 자 우리나라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그 시급한 방법은 이러이러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러이러한 방법을 실천하여서 환경오염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제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은 주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제 만들면 주제문이 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주제문이 확 정의됩니다.
우리가 주제를 만들 때는 여기로까지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중립적인 화제나 갈등적인 논제의 차원이 아니고 개인의 의식이 개입된 문제적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문제화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서술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명절 때마다 여성들이 쓸데없는 과도한 가사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거 그냥 중립적인 서술입니다. 그냥 그래서 각자 그냥 진짜 그래 뭐 얼마나 심한데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뭐예요? 왜 하필 여성들만 이렇게 노동을 해야 돼?라고 말을 하면은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거리.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진술에 불과했는데 이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진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거리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 문제로 만드는 것이 문제화학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은 다 이런 문제화하기에서 시작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별 탈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도출해내는 시각을 문제의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안목을 계속 길러야 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고 나니까 그래 그게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일상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러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민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처음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걸 해라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독창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독창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하늘 아래 아무도 안 한 것, 뜬금없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면서 독창적인 것, 이럴 때 좋은 주제가 됩니다. 자, 문제의식이 뚜렷한 주제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것이 있어요. 별로 그렇다면 절대로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다 알죠. 공중도덕을 준수하자. 이거 계속 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글을 쓰겠다. 주제 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려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할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뻔한 클리셰죠. 그죠? 클리셰. 아니면 뻔한 말입니다. 뻔한 말. 그래서 피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주제들은 문제의식은 뚜렷한 주제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서술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계속 들어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죠? 그럼 이거 의미 없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는 원인을 새롭게 분석하고 고민하면 동일한 주제나 문제의식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자,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지역들에 가면 끊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뭐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안 지키고 있는데. 자, 그럴 때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거기에 접근에 들어가야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때는 이유가 있죠. 무단횡단하는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횡단보도가 필요했던 장소인 거죠. 그러면 자, 횡단보도를 옮겨서 무단횡단을 줄여야 한다 정도로 주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해결 방안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려면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죠? 그 중에 자신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의심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변별하는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일단 1차 시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 시에서 보도록 합시다.